5.18 당시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앞에서 4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조사위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미향 시민당 당선인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예전 아파트를 팔아서 샀다고 했지만 윤 당선인이 예전 아파트를 판 것은 현 아파트를 낙찰받고 나서 9개월 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윤 당선인은 적금을 깬 것이라고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정대협이 16년 전에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 위안부를 팔아 입속만 채운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인정한 위안부 피해자 신미자 할머니의 유서도 단독 보도합니다.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의 생전 육성 유언이 공개됐습니다. 의심없는 경비 때리는 사람들을 꼭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다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요. 40대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해제 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주 자가격리 지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육군 장교가 지난달 회식 중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실은 회식에 동석했던 다른 군인이 군 당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5.18 묘역이 아닌 전남도청 앞에서 기념식이 열린 건 40년만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고 헬기 사격의 진실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화해의 길이 열릴 거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뉴스9은 신원석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취임 후 세 번째로 참석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 조작 의혹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제 광주 MBC 출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을 강조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입니다. 다만 언젠가 개헌이 이뤄진다면이란 전제를 달았는데 청와대는 당장 개헌 논의를 하자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18 항쟁 기간 우리 이웃을 통해 대동세상을 보았다며 5월 정신의 계승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안장을 시작한 제2묘역을 참배하고 계엄군의 구타로 후유증을 앓다 사망한 고 이현 씨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선인 전원이 5.18 묘역에 참배했고 이해찬 대표는 5.18 왜곡 처벌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광주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이후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5.18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왜곡하는 파렴치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야당을 향해 사과에 그치지 말고 관련 법안을 함께 매듭짓자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5.18 행사엔 민주당 당선인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기념식 참석에 이어 민주묘지까지 참배한 뒤 5.18 관계자들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당과 관련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고 잘못됐다는 사죄를 드립니다. 주 원내대표는 기념식에서 주먹을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지난해엔 황교안 전 대표가 시민들의 항의에 막혀 기념식장까지 200여 미터를 이동하는데 15분이나 걸렸지만 이번엔 별다른 충돌이 없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오늘 기념식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40년 만에 첫 도청 앞 기념식에 감격했고 묘역을 찾은 유족들은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군 차량이 전남도청으로 들어갑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입구를 지킵니다. 1980년 5월 광주 도심에 있던 전남도청 건물은 계엄군에 맞선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였습니다. 시민들은 그날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엔 전화기가 이제 끊겨져 버렸지. 전기가 나가버렸지. 그래서 상무관 안에 들어가서 보면 시체들이 이 산 증인이야 내가. 5.18 당시 가장 치열하고 희생자가 많았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일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이 자리에서 열린 건 올해가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해서 광주 구도청 앞에서 식이 열린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역사적인. 가족을 잃은 지 40년. 영정사진과 비석을 어루만져도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진짜 36살이 그때 토요일날이 이 사람 생일이었어요. 40년이 지나도 고통은 여전합니다. 올 때마다 일하고 가슴 아프고 그때 그러고 안 맞고 이랬으면 조금 더 살고 그럴 것인데 삶을 못 하겠어. 일하고 고통받고 살아. 광주 시민들은 전일 빌딩 헬기 사격 진상 조사와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시민 단체들은 오늘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5.18 관련 대국민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지금부터는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 관련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의연의 부실 회계 문제가 위안부 쉼터 문제로 번지더니 이번에는 윤 당선인 개인집 구입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지난 2012년 경매로 나온 수원의 2억 원대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입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난 것이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윤 당선인은 처음에는 살고 있던 집을 판 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고 판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는 적금을 여러 개 깨고 또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경매 대금을 지불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입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12년 3월 이 아파트를 2억 2,600만 원에 낙찰받은 뒤 현금으로 경매 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근저당 등 담보 설정도 없었습니다. 법원 경매는 낙찰가의 90%에 달하는 잔금을 한 달 안에 내야 합니다. 자금 출처를 두고 논란이 일자 윤 당선인은 원래 살던 집을 팔아서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저희 그때 당시 영수증까지 아파트 매매 영수증까지도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거래 기록을 보니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건 경매 대금을 납부한 지 9달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시점이 맞지 않자 야당에서는 거짓 해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의 패턴을 보이는 겁니다. 이때도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을 수도 있고. 윤 당선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기예금을 깨고 가족에게 일부 빌렸다며 반나절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윤 당선인의 정확한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이 정대협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안성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기부금을 낸 사회복지공동모금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회계 처리에도 문제가 있으니 시정을 하라고 지적을 받았다는데 왜 고쳐지지 않았을까 의문이 남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경기도 안성에 쉼터를 조성한 지 2년째 되던 2015년 9월 기부금 관리 주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안성 쉼터를 상대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기부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석 달 동안의 검토를 마친 모금회는 같은 해 12월 정대협 측에게 경고성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시설인데 활용도는 떨어지고 당초 계획과 다른 예산 집행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수증 등 증빙 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으니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회계 부실 의혹이 불거지기 5년 전부터 비슷한 지적을 받았던 겁니다. 모금회 측은 사업 시한 때문에 쉼터 부지가 빨리 결정된 거라는 윤미향 전 대표의 해명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간 안에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지정기탁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연장이 가능해 정대협 측에 부지 선정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며 통보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안성 쉼터 구입 비용에 이어서 쉼터를 꾸미는 데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과도했다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정의연 측은 고급 자재를 사용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세부 내역까지 공개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시 쉼터 구입 가격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관련 논란은 장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안성 쉼터 내부 사진입니다. 벽 한쪽에 벽난로가 있습니다. 정대협 측은 집을 구입한 후 벽난로를 설치했습니다. 그곳이 숲속이기 때문에 보일러로만 난방을 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들은 굉장히 뜨겁게 지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벽난로를 설치한다라든가 벽난로와 가스 연결, CCTV 설치 등 공사비 등에는 3,475만 원, 침구와 주방기기, 블라인드 싱크대 등엔 2,937만 원이 들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세금을 포함하면 1억 1,400만 원을 썼습니다. 또 거기서 세미나나 워크숍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설치한다라든가.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고급으로 지은 신축주택에 추가 비용이 1억 원이나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공비가 평당 600만 원 들어간 고급주택에서 추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넘게 들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집값과 위치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당시 7억 5천만 원은 접근성이 훨씬 좋은 곳에서 집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안성은 싸잖아요. 그 당시 성남이나 영인, 판교도 잘 고르면 5억 정도면 충분해요. 안성시청은 쉼터 외부에 설치된 컨테이너 등 불법 증축된 사항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자, 이런 돈과 관련된 논란도 논란입니다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쉼터를 할머니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비어있는 날이 많다 보니 시민단체 등의 세미나 용도 등으로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 쉼터라는 곳이 과연 이런 곳이었던가 사실 좀 당혹스러운데 안성시 측이 이 쉼터 활용과 관련해서 법을 위반하는 건 없는지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정의개혁연대 전신인 정대협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한 결산 서류입니다. 2014년부터 4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였던 안성 힐링센터 기부금 수입 명목으로 모두 2,795만 원이 적혔습니다. 정의연은 기부금은 아니었다면서 연대 단체에 대여해준 데 따른 사용료 수입이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여 횟수는 연 5회에서 7회로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공익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정 금액을 받고 대여를 하신 거고요. 네, 기본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쉼터 사용료를 받은 건 공중위생관리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숙박업을 했다면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소지가. 안성시청은 오늘 쉼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니 이제 현황만 보았겠다. 그러니까 건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좀 보러. 다만 시청 측은 내부 진입에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다며 건물 내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의연은 설명 자료에서 회계 처리와 공시 오류에 대해선 외부 회계 감사 이후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예, 사태 초기 친일 세력의 공세라고 하던 여권 내부 기류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의혹이 워낙 전방위로 번지고 있어서 섣불리 방어에 나서거나
방치할 경우에 수습이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낙연 당선자는 사퇴의 주의를 엄중히 보고 있다고 했는데 정작 윤 당선인은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행사 참석차 광주를 찾은 이낙연 전 총리는 윤미향 당선인 논란과 관련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당과 깊이 상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종 의혹 제기에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거나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세라던 기존 당의 입장과는 달라진 기류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안을 심각하게 무겁게 보고 있다는 것은 기존은 동일합니다. 친문계인 박범계 의원도 당내 여론에 변화가 있다며 당 차원의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그리고 검찰 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아마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 야권에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성금을 사적 용도로 빼돌리고 유용했다면 이것은 일제시대 독립군 군자금을 빼돌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돼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지만 사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호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장만했다는 안성 쉼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여러 갈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2013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낸 기금 10억 원으로 서울 마포에서 집을 살 수 없었다고 한 윤미향 당선인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당초 위안부 쉼터를 마련하려고 했던 곳이 서울 마포 주변이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10억 원으로 살 만한 집이 없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당초 쉼터 예정지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 있는 성산동이었죠. 이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3년도 거래된 성산동 부동산 실거래가를 보시면요. 건축연도 2007년 연면적 174제곱미터, 대지면적 106제곱미터의 단독주택이 2013년 9월 6억 4천만 원, 그리고 1991년에 지어진 연면적 약 237제곱미터, 또 대지면적 159제곱미터의 단독주택이 2013년 10월에 5억 9,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두 10억 원 미만이죠. 물론 안성 쉼터는 보시는 것처럼 규모가 다르긴 합니다. 예, 물론 안성 쉼터 규모의 넉넉한 공간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 정도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거래가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마포 쉼터가 불발된 이유로 이 정 의원은 박물관 인근 건물주가 건물을 팔 의사가 없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성산동 꼭 그 건물이 아니라 마포 인근의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2013년 당시 부동산 실거래가를 보시면요. 이 성산동 옆에 상암동 단독주택들이 5억에서 6억 원대, 그리고 인접한 서대문구에서도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독주택들이 8억에서 9억 원대에 거래가 되곤 했습니다. 건축연도는 1971년, 1984년, 2005년도 등으로 다양해서 이 주택 보수 비용은 추가로 들어가야겠었겠죠. 예, 결론적으로 서울 마포 인근에서 쉼터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안성으로 갔습니까? 이 정 의원은 당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마포 쉼터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보고를 하자 모금회가 사업이 서울 지역에만 국한되질 않기를 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8곳, 경기도 용인 4곳과 안성 5곳을 부동산 관계자들과 답사를 한 뒤에 이 안성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후보지 17곳 가운데 안성이 최종적으로 선택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 서울 마포의 정 의원 사무실에서 안성 쉼터까지는 이 직선거리로 약 77km인데요. 정 의원 측도 2시간 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정 의원과 윤 당선인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자체 선정했다는 부지 기준은 대지 300평 이상, 건축물 40평 이상이었는데 안성 쉼터는 대지 242평에 건축물 59평이어서 이것도 꼭 자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죠. 또 안성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로 접근성을 들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접근성은 쉼터와 버스 정류장이 도보로
5분 거리라는 그런 점입니다. 예, 물론 뭐 개인 집이라면 내가 좋아서 샀다 이러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좀 더 공적인 의미 부여에 대한 설명이 분명해야 할 텐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예, 윤석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로 여러 의혹들이 터져 나왔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몰랐을 뿐 그 전조는 이미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신미자 할머니의 유언장을 저희가 입수해서 봤더니 윤미향 당선인과 정대협 활동을 비판하는 내용이 곳곳에 들어있었습니다. 위안부의 이름을 팔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우리에게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할머니는 유언장에 썼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6년 작성된 고 신미자 할머니의 유언장입니다. 7천여 쪽에 달하는 유언장엔 과거 위안부 시절 고통받은 흔적이라며 생전에 찍어둔 사진들이 담겨 있습니다. 전기 고문 등 일본군 만행에 대한 증언도 적혀 있습니다. 유언장엔 윤미향 당선인과 정대협을 향한 원색적 비난도 상당 부분 담겨 있습니다. 심할머니는 이들이 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 전 세계에서 후원금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렸다며 위안부의 이름을 팔아 긁어모은 후원금이 우리에겐 한 푼도 안 온다고 썼습니다. 인권과 명예 회복을 시켜준다면서 거짓과 위선으로 위장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총선 직후인 지난달 22일에도 윤 당선인의 국회 진출을 비판했습니다. 너 하여튼 끝끝내 내가 속였는데 내가 속고 있지만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속을 거다. 30년을 같이 했는데 이거는 아니다 아이가 네가 해결하고 가야 되잖아. 이 할머니는 보름 뒤인 지난 7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의 기부금 운용 의혹과 수요 집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정의연과 윤 당선인 측은 그동안 제기된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왔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고 신미자 할머니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그러니까 지난 2004년 다른 위안부 할머니 12분과 함께 정대협 등을 상대로 모금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아픈 경험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는데 당시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당시 법원의 결정문을 찾아봤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고 신미자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3명이 정대협과 나눔의 집을 상대로 법원에 낸 소장입니다. 모금과 수요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일본 경찰에게 납치돼 성폭행당했던 수치스러운 경험을 동의 없이 무단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심 할머니 등은 또 정대협과 나눔의 집이 위안부를 이용해 정부 지원금과 후원금을 모금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원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렸다고 했습니다. 성금이 피해자들에게 쓰이지 않았다고 한 이용수 할머니 주장과 비슷합니다. 정은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수요 집회 중단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후원금 모집 등은 피해자들의 생계 지원과 대국민 홍보가 목적이라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오히려 정대협 덕분에 명예와 인격권을 회복했다고 여길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초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13명 대부분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항고를 포기했고 마지막 상고심 땐 심할머니 혼자 남았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희석 경비원의 생전 육성 유언이 공개됐습니다. 비교적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하던 고인은 폭행과 폭언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비노동자 고 최희석 씨의 마지막 육성입니다. 입주민 A 씨는 외모부터 공포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요. 보면 질리는 얼굴입니다. 겁나는 얼굴이에요. 저같이 마음이 선한 사람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거친 말도 쏟아냈다고 했습니다. 사직서 안 됐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100대 맞고
야, 너 스트레스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맨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약을 먹으며 버텼다고도 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한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진짜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최 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길 바란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경비가 억울한 일이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마음으로 대해준 이웃들에겐 사후에라도 꼭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싶어 누님, 사모님 정말 그 은혜 꼭 갚겠습니다. 나 죽어서 저승 가서라도요. 어제 오후 검정 선글라스를 낀 채 경찰에 출석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부산시 공무원 노조는 오 전 시장 측근 복귀에 반발했습니다. 하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시정 파탄 책임 있는 정문화인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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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조는 신진구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이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한 의혹이 있다며 업무 복귀에 반발했습니다.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최측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복귀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신 보좌관은 오 전 시장의 사퇴 과정만 맡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요청으로 사퇴 번복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것보다는 주요 하던 것들을 제일 해야 되는데 이 집권 여당하고의 과격화를 할 사람이 좀 필요하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 오 전 시장과 측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노출을 꺼리던 피해 여성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오 전 시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군 기강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육군 장교가 지난달 회식 중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사실은 회식에 동석했던 다른 군인이 군 당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5일. A 소령은 가족들을 동반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했습니다. 추행 사실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알아챘을 정도였습니다. 신고는 9일이 지난 4일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성추행을 보다 못한 회식 참석자가 뒤늦게 군에 신고한 겁니다. 육군 관계자는 대상이 직속 상관이라 신고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추행은 그간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는 징계를 담당하는 부대 양성평등 담당관에게 접수됐지만 사건을 인지한 군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육군 측은 A 소령을 보직 해임하고 직속 상관의 직위를 범행에 이용했는지 등 관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일과 후 단체 식사나 음주 자제를 지시한 상황에서 회식을 진행했던 경위도 수사 중입니다. 군기 확립을 위해 국방장관이 전군에 지휘 서신까지 내렸지만 군내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텔레그램 엠번방 최초 개설자 각각 문형욱의 모습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관련 사건으로는 조주빈에 이어서 네 번째 공개입니다. 신상 공개는 강력 범죄자에게 이뤄졌던 만큼 강력 처벌로 연결됐는데 과연 이 신상 공개가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경찰서 앞에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기 중인 후송차는 경찰이 에워쌌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면서 마스크 없이 나타난 갓갓 문형우. 문형우가 지옥에 가라!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엽니다. 지금 얼굴 공개됐는데 심정 어떠신가요? 후회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쏟아진 취재진 질문에도 침착하게 답합니다. 계속 답해야 되나요? 정확하게는 3건 정도였습니다. 박사 조주빈의 신상 공개 이후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붓다 강훈.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이기야 이원호까지 디지털 성착취 범죄 관련 주요 피의자 4명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살인 사건이 아닌 성범죄자의 얼굴이 대중에게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피해자들의 신상을 이용하던 이제 기준으로 보면 본인의 신상이 오픈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포심을 가질 가능성은 높죠. 그동안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강한 처벌로 이어져 왔습니다. 여중생을 살해한 이영환, 모텔 투숙객을 숨지게 한 장대호, 고유정, 김성수, 안인득까지 얼굴 공개 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적 공분을 사기 전에 붙잡혀 신상 공개를 피했던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는 어땠을까요?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통로 역할을 한 왓츠맨에게 검찰은 3년 6개월을 구형해 논란이 됐습니다. 송방방의 처벌! 켈리가 징역 1년입니다! 강수자가 징역 3년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없어 과거 판례에 의존하다 보니 처벌 수위가 약했던 게 사실이죠. 지금까지 양형 기준조차도 제대로 없었거든요. 무겁게 어느 정도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 분명히 있고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화된 기준을 마련 중이지만 이미 기소되거나 기소가 임박한 이들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얼굴 공개가 어떤 처벌로 이어질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170명으로 어제보다 2명 늘었습니다. 확산세는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이태원 클럽에 갔던 이 30대 베트남 남성이 부천 일대 유흥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씨는 여전합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9일 저녁에는 부천 오정동 지인의 집에서 32명과 접촉했고 이후 상동의 메리트 나이트 클럽으로 이동해 40여 분간 머물렀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시 부천 클럽 방문자 250여 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15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더 당겨서 저희들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부천 나이트클럽도 같이 방문자들에 대해서 추적 관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A씨는 클럽에서 나와 인근 호프집과 노래방에도 들렀습니다. 택시도 탔습니다. A씨가 부천시에서 접촉한 시민은 현재 파악된 것만 40여 명. 조사가 계속되면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가운데 아직 2천여 명 정도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점도 남아있는 불씨입니다. 익명검사를 통해서 양성된 사례는 2건입니다. 양성으로 확인되면 그 이후의 조치는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부천의 사례처럼 뒤늦게 발견되는 환자로 인한 추가 감염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직업과 동선을 숨긴 인천 학원 강사 관련 확진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강사를 태웠던 택시기사와 아내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지금까지 파악한 이 택시기사의 승객이 15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추가 감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택시기사 66살 A씨는 지난 4일 학원 강사 B씨를 태웠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속인 확진자입니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16일 의심 증상을 보였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와 B씨는 택시 안에서 모두 마스크를 썼지만 방역당국은 택시 안에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도 만졌다, 뭐 여기 이것도 내렸다 하다 보면은 거기에 좀 마스크가 허점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더라도 택시기사의 아내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학원 강사를 태운 이후 8일 동안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카드로 결제한 승객만 143명입니다. 현금 결제나 동승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 조사 결과 학원 강사 B씨는 지난 2일부터 일주일 동안 13차례 택시를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명의 기사분에 대해서 전부 코로나19 검사 결과 13분 중에서 12분이 음성 나왔고 택시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상 위험은 존재하는 거고 간혹가다 이제 좀 손님도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직업을 숨긴 학원 강사 관련 확진자는 학생 10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40대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해제 후 바로 다음 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증상 확진이 또 한 번 확인된 건데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체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미국에서 입국한 47살 여성 A씨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주에 걸친 자가격리가 끝난 바로 다음 날입니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어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가격리 해제 다음 날 스스로 검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음식점 등을 오가며 가족 등 10명과 이미 접촉했습니다. 증상이 없어 강제할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해보시라고 하는데 뭐 안 하신다면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없는 거라서. 지난 3월 광주에서도 신천지 신도와 접촉한 뒤 증상이 없던 확진자가 자가격리 해제 일주일 만에 양성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증상 자가격리 해제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위험도 평가는 안 돼 있지만 뭐 감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방역 당국은 자가격리를 해제하기 전 자발적으로 검체 검사를 해달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13만 의사에게 당장 내일부터 전화 상담과 처방을 전면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코로나 국면에서 교훈을 얻었다며 비대면 진료 도입 추진을 언급한 데 따른 건데요. 20년 묵은 원격 의료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내과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일부 고령 환자들에게 전화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은 지난 10일까지 전국적으로 약 26만 건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오진 등의 우려가 많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청진도 해보고 촉진도 해보고 그래야지만 이런 진료가 이루어져야지만 좀 안심적으로 하고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데 반면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 의료를 비대면 진료로 이름을 바꿔 제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없는 데다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비대면 산업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 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합니다. 이에 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전화 상담과 처방을 중단하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부의 정책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야만 합니다. 의협은 일주일간 이행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원격 의료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오늘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이 내리는 비를 자동차 와이퍼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기상청은 이 비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봄 날씨 왜 이런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화문 일대가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세찬 바람에 두꺼운 유리문이 제대로 닫히지도 않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서울과 경기 일대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최대 40mm에 달하는 비가 내리면서 기상청은 호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서울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건 올해 처음입니다. 비가 거의 하늘에 구멍 뚫린 듯이 와서 좀 재난 같다고 일부러 지하에서 밥도 먹고 아예 건물 밖으로는 안 나왔어요. 갑작스러운 폭우는 구름띠가 좁고 길게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서해안을 기준으로 그 동쪽에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우리나라 서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강하게 밀려 내려오면서 동서로 폭이 좁고 남북으로 긴 강수밴드가 형성되었습니다. 기상청은 밤 9시를 기준으로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엔 최대 2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엔 지역에 따라 우박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주 온라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는 주민센터와 시중은행 등 현장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치 않은 고령의 신청자들이 특히 많았는데 신청 방법을 잘 모르고 와서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대면 접수 첫날인 오늘. 오전부터 주민센터는 신청자들의 발길로 혼잡했습니다. 신청일을 잘못 알고 온 사람. 60년생이시면 지금은 안 되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가능하거든요. 고령의 부모를 대신해 대리 신청에 나선 사람. 어른들은 문맹도 많으신데 컴맹이 거의 다죠. 그러니까 못 하시니까 제가 대신 와서 해요. 심지어 이미 지급받은 사실을 모르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재난문자 등으로 안내된 신청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고령 신청자들이 특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오프라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체온을 재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 첫 주인 이번 주는 온라인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에 따른 오부제가 실시됩니다. 카드 포인트 충전 외에도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가 시작된 일반 은행 창구에선 오늘부터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도 함께 시작돼 문의가 몰렸습니다.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 점을 최대한 안내해서 영업점이 혼잡하지 않도록.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온라인 쇼핑에 밀리고 코로나 직격탄까지 맞은 대형 마트들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려오던 롯데마트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고 다른 대형 마트들도 활로를 찾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대형마트. 이달 말 폐업을 앞두고 재고 처리를 위한 고별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고별 세일 행사장은 몰려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유명 브랜드를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면서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의정부에서 이 양주 에서 세일을 한다고 해서 소식 듣고 왔는데 싸게 살 수 있고 볼 것도 많아서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롯데는 올해 안에 마트 16개를 포함해 슈퍼와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 120개를 폐점하면서 온라인 유통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갈 예정이고 지난해 매장 3곳을 정리한 이마트도 올해 140개 매장 대부분을 전면 리뉴얼합니다. 수익 급감이 원인입니다. 롯데쇼핑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74.6%나 줄었고 이마트 역시 34.8% 감소했습니다. 과거에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업체였어. 이제는 언택트 산업의 온라인 중심의 유통으로 대전환을 모색해야 되는. 온라인 쇼핑에 밀리고 코로나 악재로부터도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대형마트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미국 뉴욕 주지사가 기자회견 도중에 쉽고 빠르고 아프지 않다면서 자신이 직접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발적 검진을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검사는 무료지만 자기 부담인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Why do I need to close my eyes? For comfort, it might make you tear a little bit. Okay, if I fall asleep? Then we'll have you sit down. 뉴욕 주지사가 의료진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생방송 중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That's it. Nothing else. That's all. Told you. 간단한 검사라며 꼭 받으라고 강조합니다. Closing my eyes was a moment of relaxation. There is no reason why you should not get the test. 지난달부터 미국에선 검사가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사를 꺼립니다. 자가격리 중에 완치되면 다행이지만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면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 출연 배우 다니엘 뉴먼은 응급실을 찾았다가 $9,000, 우리 돈 1,000만 원을 냈습니다. And when I got there, they took the temperature and all the vitals, and they were like, "Yeah, we have to test you." So $9,000 later, they were letting me know we got so. 이 여성의 치료비는 $11,000, 1,300만 원이었습니다. 구급차 호송 비용만 $2,000였습니다.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마다 $300에서 $400가 추가됐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 7명 중 1명은 돈이 많이 들어 코로나19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 부처 감찰관 3명을 최근 잇따라 해임했습니다. 우연찮게도 트럼프와 각을 세웠거나 트럼프 측근의 갑질을 포착한 인물인데 민주당은 이게 보복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금요일 해가 지면 누군가는 잘린다. 트럼프 행정부 내의 최근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부처의 감찰관들을 잇따라 금요일 밤에 해임했습니다. 언론과 시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을 택했다고 외신들은 꼬집었습니다. Friday night, with no warning, the Inspector General for the State Department was suddenly fired. 마이클 애킨슨 국가정보국 감찰관, 크리스티 그림 보건복지부 감찰관, 스티브 리닉 국무부 감찰관 모두 금요일 밤 8시 넘어 경질 발표가 났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적인 활동을 해온 인사들입니다. It was the intelligence community's Inspector General, Michael Atkinson, whose actions sparked what became the Ukraine investigation and then impeachment proceedings of the president. 가장 최근에 해임된 리닉 국무부 감찰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개인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보좌관에게 개를 산책시키게 하거나 세탁물을 가져오게 하는 등 갑질을 한 의혹이 제기됐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감찰관의 조사 활동에 대한 보복 인사는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당국자를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프로야구 초반 NC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개막 후 11경기 중에서 10번을 이겨서 승률이 9할이 넘습니다. 상승세의 비결 박상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쏘아올린 박성민의 끝내기 홈런. 이튿날 터진 강진성의 역전 끝내기 안타. 지난주 6경기에서 6연승. NC가 10승 1패로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003년 개막 10연승 삼성에 버금가는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잘 나가는 NC의 비결, 투타 모두 강력합니다. 외국인 원투펀치에 토종 구창모, 이재학이 버틴 선발진. 특히 ESPN의 주목까지 받았던 3선발 구창모는 올 시즌 2경기 14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이 0, 삼진 18개를 잡아냈습니다. 타율 4할 3푼 1리의 리드오프 박민우. 각각 4개와 3개의 홈런을 친 나성범과 박성민까지. 숨 돌릴 틈 없는 타선도 NC의 자랑입니다. 선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더 자신감도 생기고 지고 있더라도 역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많이. 강진성과 김태군, 김태진 등 백업 선수층이 두꺼운 것도 상승세의 이유로 꼽힙니다. 모창민의 빠던으로 미국의 주목을 받았던 NC.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이니셜이 NC로 같은 데다 현지 주립대가 공룡연구로 유명한 것도 NC 구단의 마스코트 공룡과 잘 맞아떨어져 NC는 국제적인 팀이 됐습니다.
이번 주 공동 2위 두산을 만나는 NC. 1강 체제 굳히기에 나섭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전남 구흥군 발포리 오동나무 우거진 바닷가 언덕 너럭바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뜰에 오동나무도 나라의 것. 이순신 장군의 청렴 강직을 기리는 오동나무터입니다. 이곳 발포에 부임한 젊은 장수 이순신에게 직속 상관인 전라 좌수사가 군관을 보냈습니다. 관아뜰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가 금은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오동나무는 나라의 재물이다. 그러니 누구도 함부로 베어갈 수 없다. 서울 봉은사에 있는 이 승탑은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을 지낸 임성 스님의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스님은 월정사와 해인사 총무로 일할 때 늘 주머니 둘 달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오른쪽 주머니엔 공금을 그리고 왼쪽 주머니에 사비를 넣어서 둘이 섞이지 않게 한 겁니다. 스님들이 밤중에 사사로이 호롱불을 켜면 꼭 기름값을 받아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잇따라 불거지는 정의연과 정대협 관련 의혹들을 보면서 이런 속담을 떠올립니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 가족끼리는 내 돈, 네 돈이 따로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기부금과 나라 돈으로 운영되는 공적 단체 살림에도 적용된다면 정말 곤란합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가 위안부 쉼터의 관리인으로 머물며 쉼터 운영비를 받은 데 대해서 정의연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쉼터에는 정작 위안부 할머니들은 거의 모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부금으로 쉼터를 매입하고 최근 매각한 경위와 금액도 석연치 않습니다. 윤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일부 기부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을 문제 삼았다가 모든 일이 친일 모략극이라고 하더니 결국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깊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퇴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에서 흔히 하는 인사말 공사다망은 공적, 사적으로 두루 바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과 사를 구분 못하면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다 망한다는 우스개로도 쓰이곤 하죠. 우리 주변에는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모두 독점한 듯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시인은 그런 사람들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나만은 다르다, 이번은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정말 그럴까요? 5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뭐가 그리 당당한가 였습니다. 오늘 갑자기 쏟아지는 비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서울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는 오늘처럼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고요. 이후에도 내일 밤까지는 비가 오다 그치다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우산 꼭 챙기셔야겠고요. 계속해서 강수량은 중부 지역으로 집중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100mm가 넘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5에서 60mm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날이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7도, 대구 20도, 부산 19도 등으로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강원도는 당분간 비가 오는 날이 많겠고요. 수도권 지역에서도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8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